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격동의 4월을 지나고 다시 사상 최고치 영역을 횡보하고 있는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에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휴장을 맞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네, AI 모멘텀에 대한 특집 브리핑을 준비해 주셨고 저도 그의 연장선으로 시총 4조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이 지금 두 가운데가 있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과연 누가 먼저 그 고지를 넘기게 될 것인가 이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AI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AI 사이클 속에서 단순히 시가총액 4조 달러 경신이라는 마일스톤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상승세를 보여줄 기업은 누구인가? 여기에 방점을 맞춰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양사의 시가총액 규모부터 보시죠. 엔비디아는 3조 8,850억 달러입니다. 4조 달러까지 남은 격차가 이제 단 3%에 불과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3조 7,070억 달러, 격차는 8%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사의 주가 차트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AI 슈퍼사이클의 시작 지점을 언제로 보는 것이 적당하겠는가? 2022년 11월 30일 챗 GPT가 처음 출시됐던 시점을 그 시작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이후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842%나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9배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100% 가까운 상승, 그러니까 주가가 이번 AI 슈퍼사이클 속에서 2배 가까이 뛰어 오른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AI의 특수를 훨씬 더 강력하게 받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사의 연간 매출액을 보시죠. 엔비디아는 609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2,451억 달러. 그러니까 매출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규모가 큰 기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사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AI니까 AI 관련 매출을 보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19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90 나누기 609를 했을 때 매출의 AI 의존도가 32%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115억에서 130억 달러, 역시나 나누기를 했을 때에는 AI로 벌어들이는 매출의 비중이 5% 내외로 상대적으로는 아직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 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엔비디아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AI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훨씬 더 많고 그 성장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높은 AI 의존도는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AI 사이클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될 경우 엔비디아가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죠.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특수를 더 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AI 관련 매출, 지금은 5% 내외에 불과하는데 이것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다면 이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AI 밸류체인 안에서 두 기업이 위치한 자리를 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기업의 위치가 상당히 다릅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밸류체인을 표현해 본 것인데요. 일단 엔비디아 칩을 만들어서 AI를 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죠.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AI 관련 서비스들을 그 칩을 통해서 만들죠. 여기에는 빙 AI, 코파일럿, 그리고 애저 등의 서비스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들은 최종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에게 보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 매출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있는 AI 서비스들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줘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 완전히 침투를 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마치 윈도우 운영체제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미 그 기대감을 먹고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을 보시면 38.5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이든 3년이든 5년 혹은 10년 평균치를 보더라도 35배를 넘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40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AI 사업이 아주 매끄럽게 잘 돼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수익이 빠르게 올라와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빠른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면 이 사업의 운영도 순탄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에 약간의 차질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금방 고평가 부담감 속에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차질이 생길 만한 구석이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오랫동안 오픈 AI와의 특수 관계 덕분에 아주 많은 특혜를 누려왔죠. 그런데 최근 양사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기술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바로 3, 4일 전쯤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하우스 AI 칩 개발이 난항에 부딪혔다. 그래서 2028년 이후로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이 경우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 대규모 감원 소식,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였죠. 바로 얼마 전에 들어온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부적으로 지금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S&P 글로벌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직원 1인당 발생하는 매출, 마이크로소프트가 물론 아마존은 앞서고 있습니다만 다른 빅테크 피어들에 비해서는 적은 축에 속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총 4조 달러의 문턱, 누구에게 더 높을 것인가? 일단 엔비디아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동안의 높은 성장세를 앞으로 지속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연매출이 무려 10배나 급증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에도 매년 32%의 놀라운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약점은 고객사들의 AI 수요가 약화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 없이도 AI가 구현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기술적인 돌파구가 나타난다면 가령 1월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일주일 만에 20%나 급락했던 케이스가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강력하고 획기적인 AI 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쓸만한 그런 툴을 제작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강점은 그럴 만한 자본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자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점은 기대감에 이미 주가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빠르게 해내지 않으면 금방 주가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타이밍이 관건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시스코의 전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사이클은 인터넷 사이클 대비 5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인즉슨 이번 AI 슈퍼 사이클의 총 진행 기간도 10년 동안 진행됐던 인터넷 사이클보다 훨씬 더 압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업이든 개인이든 더 자주 그리고 빠르게 스스로를 변화시켜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AI 사이클에 대한 조금 더 딥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시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8월 1일까지 관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4월 수준의 상호 관세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어느덧 7월 9일로 예상이 됐던 관세 유예 시한이 8월 1일로 은근슬쩍 미뤄지는 모양새인 거고요. 우리 정부는 USTR, 미국 무역대표부에 공식 입장을 보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는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한국은 여기서 빼달라라는 입장도 함께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 이번 주 크립토 위크라고 지난주에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죠. 가상자산 상대 법안, 예를 들어서 지니어스 액트라던가 아니면 클래리티 액트 같은 3대 법안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 그리고 가상자산 가격에도 탄력 받아갈 수 있는 만큼 함께 주시해 보시고요. 예멘 후티 반군이 또 한 번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진행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진압했다, 요격했다라고 바로 코멘트를 내놨고요. 홍해에서는 소형 선박 공격에 나섰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는 계속해서 중동 리스크 불거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들려오던 뉴스인 만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오펙 플러스가 증산에 또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월부터 생산을 확대한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기존의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3배가량 빠른 속도로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영향 받아갈 수 있는 만큼 중동 리스크와 함께 챙겨보시면서 오펙의 증산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9월에는 일 54만 배럴 이상 증산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오펙의 이러한 증산 결정,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고는 하지만 유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체리네커가 과연 시총 4조 달러에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가 될 것이냐,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이냐를 두고 브리핑을 전해 주었는데요.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AI 전반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 고민한 끝에 다시 타오르는 AI 모멘텀 어떤 종목들을 볼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센티멘탈은 확실히 올라와 준 요즘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요. 1월 28일 딥시크 충격 하루 만에 17% 주가가 빠졌던 엔비디아였습니다. 앞서서 체리넨커도 전해주었듯이 일주일 만에 이 이슈 이후에 20%가량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총은 4월 저점까지 30%가량 줄어든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관세 충격까지 겹쳤고요. 그 이후에 엔비디아가 주가를 얼만큼 끌어올렸는가를 들여다보면 AI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주가는 무려 4월 저점 대비 65%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상 최고치 영역에 다시 머물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센티멘탈은 확실히 올라왔고 AI 관련한 모멘텀도 확실히 올라와주고 있는데 그 펀더멘탈이 따라와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하고 계실 요즘인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 관련해서 얼마나 매출이 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분기 매출 440억 달러 발표를 했죠. 그 가운데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은 390억 달러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73% 또 한 번 성장을 만들어낸 엔비디아였습니다. AMD는 데이터 센터 매출 37억 달러로 발표를 했고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 57% 성장세를 만들어냈죠. 브로드컴의 AI 칩 관련 매출은 44억 달러로 46% 성장, SK 하이닉스도 매출이 42%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AI 관련한 수요도 여전히 탄탄하다, 성장세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반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때 또 AI 모멘텀을 훼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출하고 있는 이 비용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분기 지출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면요. 1분기 동안 아마존은 240억 달러라는 대규모 집행을 만들어냈습니다. 75%가량은 아마존 웹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사용이 됐다는 점에서 AI 모멘텀에 상당히 진심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800억 달러 집행하겠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메타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하이퍼스케일러 대부분의 총 자본 지출은 약 7,20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2분기에도 역시 8.6%의 자본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계속해서 지출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 너무 오른 건 아닐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 위즈덤3에서 합산을 한 자료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는 속스 밸류를 나스닥 100과 S&P 500과 비교를 해본 자료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PER을 비교한 수익 성장 예측 모델을 들여다봤을 때 나스닥 지수는 현재 31.2의 PER을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은 23배가량의 PER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들의 경우에는 31배가 넘는 상당히 좀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시선을 2027년의 전망으로 옮겨보면요.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20배가 넘는 그리고 S&P 500의 경우에는 18배가 넘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들의 밸류 PER은 17.9배로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 성장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 가치 대비 영업 현금 흐름을 들여다봐도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에비타의 경우에는 작을수록 싸다라는 인식이 있죠. 성장성과 업종, 수익 지속성을 함께 고려했을 때 숫자가 낮아진다면 이게 진정한 가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연평균 수익 성장률 전망을 비교했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구성 종목들의 평균 성장세가 18%로 나스닥 100과 S&P 500의 구성 종목들보다 조금 더 높게 추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027년 전망치에서 PER도 에비타도 현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PER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이 종목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평가 산출 모델로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의 성장세를 가늠하거나 밸류에이션을 가늠한다면 우리가 큰 그림을 놓치기 쉽다라는 평가가 월가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일단 ASML 실적 발표 나옵니다. 반도체 장비주 중에 대장으로서 반도체의 슈퍼을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7월 16일 현지 시간으로 실적 발표 내놓을 텐데 골드만삭스에서는 3가지 포인트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ASML이 2026년에도 성장 기대치의 핵심 동력으로 어떠한 것을 가져갈 것이냐, AI가 과연 그 중심에 있을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고요. 최첨단 로직과 칩 수요를 어디까지 견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수주 물량을 끌어와 줬을까, 이 3가지를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ASML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고요. 핵심 동력은 전년비 대비 결국 ASML 8%가량 매출 성장할 것이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최첨단 로직과 HBM, 첨단 메모리 쪽뿐만이 아니라 구형 반도체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수요도 견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AI가 최첨단 칩에 장기 순풍을 제공할 것이다. TSMC의 경우에는 최근에 3나노, 5나노 첨단 공정의 경우에는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것이 그 반증이 될 것이다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가 따라와 줄 수 있을 것이냐도 관건일 텐데요. 마이크론은 지금 HBM 관련해서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26년 추정치의 상향 조정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ASML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체리네커가 전해줬던 것처럼 기존의 엔비디아와 AMD 이러한 종목들이 가지고 있었던 GPU 시장과 그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맞춤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의 이 균형을 저희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게 됩니다. CT의 자료를 보면요, AI 반도체 로드맵 자료인데요.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주문형 반도체 시스템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드맵상에는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요. 최선호주로는 대만의 TSMC 그리고 미디어텍 두 종목은 GPU가 우세를 하든 아니면 맞춤형 반도체, ASIC 반도체가 우세하든 상관없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꼽고 있습니다. 자, GPU와 ASIC 반도체, CT에서 구분을 한 타임라인에 따른 수혜 종목들도 들여다보시죠. 엔비디아는 2027년에 2나노 도입 공정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MD의 경우에는 MI400에 3나노 공정 도입하는 것으로 엔비디아보다는 타임라인이 조금 늦기는 합니다. 자, AI, ASI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은 TPU, 지금 파트너사로 브로드컴이 압도적이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트레이니엄 2에서 4 사이에 마벨과 AI 칩이라는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브로드컴과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브로드컴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ASIC 반도체의 주요한 종목으로서는 브로드컴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이전틱 AI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에이전틱 AI 확산의 수혜주 분류를 한 그림 가지고 왔는데요. 직접적 수혜의 핵심 기업들로는 우리가 아는 기업들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대표적으로 상장한 기업들 가운데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겠고요. 그 밖에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세이즈포스, 서비스나우,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도 포진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픈 AI, 엔트로픽은 비상장 기업입니다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이겠고요. 진입 가능한 기업들로는 보통 보안이라던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쪽을 영위를 하고 또 구독형 소프트웨어 쪽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어도비, 몽고디비, 사이버아크,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와일드카드 기업도 제시를 했는데요. 아틀라시안, UiPath, 페이저듀티 같은 기업들은 자동화나 협업, IT 운영관리 툴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에이전틱 AI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판단해서 이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이 에이전틱 AI의 와일드카드 종목들로 모건 스탠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계속해서 규제에 대한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들려온 뉴스인데요. AI 칩이 중국을 우회해서 밀수출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자국 기업의 AI 칩에 우회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남아 지역을 타깃으로 한 규제를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규제가 상당히 좀 광범위한 범위로 조금은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가 됐다면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라던가 공급망을 고려해서 충격 완화 조치가 새롭게 추가될 것이다라는 점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가해졌던 규제와는 또 다른 모습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저희 지난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해제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해제보다는 완화 쪽이겠고요. 반도체 설계 자동화 EDA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칩이나 여러 가지 테스트나 이런 공정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필수적인 설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수출 제한 완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놉시스, 지멘스, 케이던스 이렇게 있는데요. 지멘스는 독일 기업이고요. 시놉시스는 세계 최대 EDA 기업으로서 삼성, TSMC, 인텔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IP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 완화 조치의 수혜를 강력하게 받을 수 있겠고요. 지멘스 역시도 AI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는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세 개 기업들을 합산했을 때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70%나 되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중국에도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일 수는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좀 규제 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는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와 함께 코어위브, 오라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AI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도 함께 수혜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데이터 센터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AI 데이터 센터, 미국은 얼마나 진심일까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건설이 사무실 건설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건설 비용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많은 비용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AI 붐 속에 데이터 시장 눈독 들이는 기업들을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정리했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규모는 연간 4천억 달러 가량으로 약 우리 돈으로 550조 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발전기, 냉각 시스템, 특수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부분을 조금 전환해서 데이터 센터에 더 적합하게 체제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으로 게이츠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는 전에는 트럭 부품을 주로 영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냉각 파이프나 펌프, 액체 냉각에 좀 들어가고 있는 부품들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매출의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제네락 같은 기업은 미국 최대의 가정용 발전기 쪽을 영위하는 기업이었는데요. 데이터 센터용 발전기 생산 투자로 1억 3천만 달러가량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허니웰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18개월 동안 관련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기존에는 항공기 엔진이나 창고용 로봇,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영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장비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매출 성장세를 빠르게 만들어내주고 있죠. 그 밖에도 제조업이나 부동산을 타겟으로 하던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동참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과 AI 데이터 센터 상당히 닮은 부분이 많은데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고 고성능 GPU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고밀도 전력에 효율적 냉각 시스템, 입지까지 함께 갖춰서 조금 싼 가격에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비슷하죠. 비트코인 채굴은 AI 데이터 센터로 빠르게 전환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채굴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가격이 요동침에 따라서 수익이 좀 안정화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임대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를 대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종목들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좀 모색을 하고 있는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 기업 하면 이 기업 떠올리는데요. 메레선 디지털 홀딩스, 텍사스 풍력 발전소를 현재 매입을 했고요. AI 최적화 인프라 모델을 시험적으로 가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채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AI 데이터 센터 임대 쪽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어 사이언티픽도 기존 채굴을 AI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어 위브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아이리스 에너지도 친환경 채굴 쪽에서 이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업들이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해서 압박을 받게 된다면 아이리스 에너지를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트팜스나 하이브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빠르게 전환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함께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데나이브스가 커버리지하고 있는 종목 리스트입니다. 대형 기술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있고요. 데이터와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는 데이터도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 포진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C3 AI를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세일즈포스,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같은 종목들도 데나이브스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력과 인프라 쪽에선 오클루와 버티브, 원전주와 전력 인프라 종목 각각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들 플래닛랩, 도큐사인, TMC 같은 종목들도 데나이브스의 커버리지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